자기야,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데 돈 좀 빨리 해줄 수 있어? 나 정말 급해. 노숙자는 집을 홀라당 날려먹은 이 상황에서도 전혀 정호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이 약간 지연되는 거라고 생각할 뿐 정호성이 자신을 속였다는 건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비로 변신한 정호성에게 완전히 빠져서 상황 판단이 아예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정호성이 굳어진 얼굴로 한 발짝 다가오더니 노숙자의 꿈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강세리의 이모로 인해 김도희 사건의 진짜 범인을 알게 된 정호성이 가장 먼저 노숙자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강세리 씨가 주겠다는 금액보다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강세리의 과거를 캐내기 위해 기자로 위장하여 강세리의 이모에게 몰래 접근했던 김도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모를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사망해버린 상황에서 지금 강세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사실상 이모밖에 없었으니까요. 강세리의 이모는 돈을 더 준다는 김도윤의 말에 순간 구미가 확 당겼는지 침을 꼴깍 삼키며 한참 동안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마지막 양심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리는 내 조카인데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죠. 이모가 돼가지고 조카 약점을 팔아넘겨서야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언니한테 천벌 받아요. 저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일찍 들어가 쉬어야겠네요. 살펴가세요. 유일한 정보 루트가 막혀버리자 초조함에 입술을 꽉 깨무는 김도윤인데요. 저기 잠깐만요. 돌아가려던 이모를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다가 그만 이모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황급히 쪼그려 앉아서 반사적으로 물건을 주워 담는 김도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모로 실례가 많네요. 혹시 나중에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물건을 모두 주워 담고 일어선 강세리의 이모는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짓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김도윤의 표정에 왠지 모르게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둔 한 방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김도윤을 떼어내고 밖으로 나온 강세리의 이모는 강세리의 아들인 지호를 보기 위해 곧바로 저택으로 향했어요. 대충 호텔 하나 잡아서 묵으라고 강세리가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기어코 지호를 보고 돌아가겠다며 어거지로 강세리에게 주소를 알아냈거든요. 하지만 지호를 보겠다는 건 당연히 핑계였습니다.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강세리의 이모가 순수하게 지호가 보고 싶어서 비싼 호텔을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잘 거면 호텔이 훨씬 나았겠죠. 단지 내로라 하는 한국의 재벌들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나, 얼마나 비싼 가구들을 쓰나 궁금해서 굳이 저택에서 자고 가겠다고 생떼를 썼던 것인데요. 강세리는 괜히 이모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혹시라도 삔또가 상해서 홧김에 자신의 과거를 폭로해버릴까봐 집 주소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방문한 강세리의 저택에서 이모가 아주 충격적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김도희가 황기찬의 차에 치여 사망했던 날 죽기 직전 도로에 떨어뜨린 핸드폰이었습니다. 강세리의 이모는 1층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고 지호가 지내는 방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실수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침대 밑에 있는 의문의 핸드폰을 발견한 것이죠. 핸드폰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강세리의 이모. 지호 방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지? 무슨 핸드폰에 피가 이렇게 묻어있어? 쓸데없이 호기심이 많았던 이모는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본능적으로 핸드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가지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고 다시 전원을 켠 순간 핸드폰 바탕화면에 처음 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김도희가 바탕화면으로 설정해둔 보람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애는 또 누구지? 지호 여자친구인가? 바로 그 순간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이모의 시야에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열어보지 않았겠지만 핸드폰에 피가 묻어 있어서 뭔가 찜찜했는지 녹음 파일을 조심스럽게 재생시켜 보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녹음 파일에는 그날의 사고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강세리는 혹시나 황기찬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대비하여 황기찬 몰래 핸드폰을 챙겨둔 것이었는데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최자영에게 모두 덮어 씌우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강세리의 이모인데요. 그 순간 때마침 강세리가 혹시 이모가 저택에서 사고라도 칠까봐 반차를 내고 저택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모,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기찬 씨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공항 근처 호텔에서 묵어. 내가 예약해놨어. 그러자 강세리의 이모가 피 묻은 김도희의 핸드폰을 강세리에게 건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리 너 이거 뭐야? 너 설마 사람 죽였니? 순간 강세리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핸드폰을 낚아챕니다. 이리 줘. 왜 남의 집에서 물건을 뒤지고 그래? 사람을 죽이긴 누가 죽였다는 거야? 그러자 이모가 사납게 눈을 흘겨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네 핸드폰 아니잖아. 거기 안에 통화 녹음된 거 있더라. 거기에 네 목소리 다 녹음됐어 이거사. 멍청한 강세리는 이모의 말을 듣고 나서야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사고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강세리. 얼마면 돼? 돈은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오늘 알게 된 거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돈독이 제대로 올랐던 이모는 그 말에 금세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이내 표정이 편안해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각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도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도윤은 강세리의 이모와 일부러 부딪혀서 재빨리 물건을 주워 담는 신용을 취하고 미리 준비했던 도청장치를 이모의 핸드백에 교묘하게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이모와 강세리가 내밀한 대화를 나눌 것을 김도윤이 모두 예상했던 것이죠. 애초에 이모와 단둘이 만남을 가진 것도 사실 도청장치를 집어넣기 위해서였는데요. 강세리의 과거를 캐내려다가 전혀 생각지 않게 동생을 죽인 진범을 알게 되자 순간 김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희를 죽인 사람이 최자영이 아니라 황기찬이랑 강세리였어. 이런 쳐죽일 놈들. 절대 용서 못해. 잠시나마 강재인에게 복수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재인과 최자영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황기찬의 손을 들어줬는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동생의 원수를 회장으로 만들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책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김도윤인데요. 때마침 삼촌 정호성이 집으로 들어오자 김도윤이 곧장 문 밖으로 달려나가 말했습니다. 삼촌, 최자영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최자영이 아니었다니. 도희를 죽인 진짜 범인이 최자영이 아니라 황기찬이랑 강세리였다고요. 순간 정호성의 두 눈이 확 커졌습니다. 뭐라고? 도윤아 천천히 말해봐. 그 말이 사실이야? 그러자 김도윤이 도청장치에 녹음된 강세리와 이모의 대화를 들려주는데요. 대화 내용이 진행되면서 정호성의 미간이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찢어 죽일 놈들. 우리 도희 병원에만 제때 데려갔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이놈들이 죽게 만든 거였어. 내 이것들을 가만 안 둬.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을 나가라는 정호성의 이야기를 듣고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죠. 김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간 강재인을 보자마자 곧바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재인 씨, 나갈 필요 없어요. 아니요. 더 이상 가족분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어요.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정호성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재인 씨,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말 취소할게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오해했어요. 재인 씨 어머니가 진범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도희를 죽게 만든 범인이 재인 씨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그러자 김도윤이 곧장 녹취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범행모의 대화가 흘러나오자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강재인. 아니 그러면 강세리랑 황기찬 짓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두 년놈들이 도희를 죽게 만들어 놓고 최자영 씨한테 모두 덮어 씌운 거라고요. 강재인은 은호를 죽게 만든 황기찬이 엄마한테 누명까지 씌웠다는 걸 알게 되자 분해서 온몸을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노에 몸서리치고 있던 정호성이 강재인에게 단호한 어조로 물었어요. 이놈들 어디 사는지 알고 있죠? 집 주소가 어디예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정호성은 그 길로 곧장 강재인이 알려준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뻔뻔스러운 상판대기를 두 눈으로 봐야만 분이 풀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노숙자와 황기만 얼굴을 보게 되죠. 아니 저 여자는 설마 저 여자가 황기찬 엄마인가? 일이 이런 식으로 풀리네. 순간 정호성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숙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전 재산을 털어먹는 것이었어요. 본래 정호성의 궁극적 목표는 당연히 황기찬이 차지하고 있는 YL그룹이었지만 그 전에 맛보기로 노숙자를 요리해서 황기찬에게 제대로 물을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제비가 되어주지. 다음 날 정호성은 노숙자에게 거짓으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평소에 뿌리지도 않던 스프레이를 머리에 잔뜩 뿌리고 노숙자가 있는 족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원래 잘생겼던 정호성의 외모는 마음먹고 꾸미니까 더더욱 빛이 나고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정호성을 보자마자 노숙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오늘따라 얼굴에서 더 빛이 나네. 멋있기도 하셔라. 그러자 정호성이 노숙자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장사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노숙자가 정호성을 따라 나가는 바람에 졸지의 황기만은 혼자 주방과 카운터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짜증이 확 솟구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아니 손님 안 받고 어딜 간 거야? 미치겠네 정말. 정호성은 어설프게 하다가 이를 그르치느니 아예 제대로 노숙자의 마음을 홀려서 완벽하게 털어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는 차량 트렁크에 풍선과 꽃다발을 준비하고 노숙자에게 완벽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님, 사실 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누님 얼굴이 떠오르고 꿈속에서도 누님 얼굴이 아른거려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누님을 향한 제 마음, 이제 미련 없이 고백해보렵니다. 굳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으로 정호성과 사귀고 있었던 노숙자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근사한 고백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성씨, 나 너무 기뻐서 눈물 날려 그래. 순간 정호성은 눈물을 머금고 노숙자를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동생 도희를 위한 일이라고 계속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노숙자는 정호성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호성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성씨,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두워?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그 말에 정호성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 연장이 거절됐어요. 납품해주는 업체들한테 대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힘들어하는 남자친구 정호성의 얼굴을 보니 모성애가 넘쳤던 노숙자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를 하지. 송금해줘야 하는 대금이 전부 얼만데 그래? 어떻게 누님한테 돈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오성씨, 내가 오성씨 하나 건사하지 못할 것 같아? 나 이래봬도 능력 있는 여자야. 내 아들이 YL그룹 회장 황기찬이라고. 부담 갖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봐, 어서. 그러자 정호성이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40억 정도 있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1, 2억이면 될 줄 알고 큰 소리를 쳤는데 40억이라는 숫자가 정호성의 입에서 나오자 노숙자는 화들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4억이 아니라 40억?
오성 씨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나 보네. 규모가 좀 크긴 해요. 아무래도 힘들겠죠, 누님? 그런데 그 순간 노숙자의 머릿속에 얼마 전 등기를 마친 저택이 떠올랐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건지 때마침 저택의 가격이 40억이었기 때문이죠. 정호성이 저택을 빼앗기 위해 40억을 불렀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노숙자는 자신만만하게 정호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40억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어깨 좀 펴, 오성 씨. 정말이에요, 누님? 정말 감사해요. 누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 근데 누님, 납품하는 곳에 현금으로 대금을 납부해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40억을 현금으로? 그래, 알았어, 오성 씨. 기뻐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자 노숙자의 얼굴에도 덩달아 화색이 도는데요. 다음 날 노숙자는 가게로 나가기 전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저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태서 무려 현금 40억을 돈가방에 집어넣고 정호성을 불러냈어요. 여기 있어 40억.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전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번 위기만 넘기면 제가 40억에 이자까지 제대로 쳐서 갚을게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야? 나는 이자 말고 오성 씨 사랑만 있으면 돼. 그렇게 정호성은 노숙자로부터 40억을 건네받고 제비작전의 마침표를 찍는데요. 며칠 후 노숙자는 여느 때와 같이 족발집을 오픈하러 나가다가 황나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 집 밖에 이런 게 와 있었어. 법원에서 온 거라 열어봤는데 우리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는 거야? 순간 노숙자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리 내놔봐. 하지만 황나라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제때 은행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저택을 경매에 붙인다는 내용이었죠. 40억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2천만 원을 납부하려니 도저히 족발집 매출로는 감당이 안 됐던 것입니다. 기찬이가 알면 난리를 칠 텐데. 정말 큰일이네. 그제서야 발에 불이 떨어진 노숙자는 곧장 정호성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녀는 이 순간까지도 남자친구 정호성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성 씨,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요새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자 내기가 쉽지가 않네. 돈 언제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정호성은 이미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되물었어요. 돈을 언제 해줄 수 있냐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노환으로 귀가 안 좋아졌나 싶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입을 여는 노숙자. 자기가 저번에 나한테 돈 급하다고 40억 빌려갔잖아. 지금 농담하는 거지. 사장님께서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저는 사장님께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순간 노숙자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누님에서 갑자기 바뀌어버린 사장님 호칭까지. 이 모든 상황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굳은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이자를 못 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이번 달 이자라도 보태주면 안 될까?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장님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꿈에서 절 보신 게 아닐까요? 그제서야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건지 안색이 확 바뀐 노숙자가 정호성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저번에 나한테 현금으로 40억 빌려갔잖아, 이 자식아. 기억 안 나? 그러자 정호성이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노숙자에게 한 발짝 다가서면서 싸늘하게 말했어요. 노숙자 씨, 그 40억은 내 조카 목숨값입니다.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서 황기찬과 강세리의 녹취 내용을 재생하는 정호성인데요. 사람을 죽이고 달아나는 듯한 아들 황기찬의 목소리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는 노숙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최자영 씨가 뺑소니 사고로 복역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의 범인이 사실 최자영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랑 당신 며느리였어요. 감쪽같이 최자영에게 뒤집어 씌우고 보란듯이 YL그룹을 차지한 거죠. 40억 돌려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신 아들 감방 가는 꼴 보기 싫으면. 어차피 현금으로 받아서 증거도 없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질 않았죠. 두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상태로 노숙자가 정호성에게 물었어요. 그럼 나한테 고백했던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 말에 정호성이 노숙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데요. 내가 미쳤습니까? 당신 같은 여자한테 고백을 하게. 정신 차리십시오. 그제서야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노숙자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이고 귀찮아. 나 이제 어떡하니?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